이제 첫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정두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두영 교수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면서 현재 유니스트에서 헬스케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진료와 더불어 인간을 돕는 새로운 기술들을 정신의학에 적용하는 인간공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정두영 교수님께서는 오늘 정신건강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의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또 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정두영입니다. 오늘 정신건강의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만 유튜버 슈카월드에 나온 요 클립이 저는 별로 뷰수가 높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바로 50만 뷰 찍히더라고요. OECD 1위 너무 흔하게 알고 있죠. 이런 것들 미드만 봐도 이렇게 상담을 쉽게 아주 여유롭게 받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기를 보시면 저희 젊은 사람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 의사를 방문하는 숫자가 더 적다. 근데 지금 청년 문제 맨날 심각하다 나오는데 그게 저희 출산율 떨어지고 결혼율 떨어지고 이것들이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미국, 캐나다, 호주는 40% 근처, 대한민국은 7%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 정신과 진료를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로컬도 밀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2016년 네이처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로벌리 20에서 30% 사람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2016년부터 나왔고요. 그때 예시가 된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서는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70에서 80%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위기 이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 또 이때 테크놀로지가 좀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벌써 한 6년이 지난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학지에 실린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건데요. 그 정신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흔한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은 생애 초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 30대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젊을 때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밟아 나왔어야 될 사람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커졌을지 그걸로 우리가 손실을 얼마나 크고 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이 전환이 필요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10대, 20대, 30대에 우리 사망 요인은 자살이 1등이다. 그래서 토마스 인셀이라는 미국의 NIMH, 미국의 정신건강의 연구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신 분인데 2022년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NIMH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구글로 옮기고 테크놀로지가 길이다 하면서 구글로 옮기고 스타트업, 스피노프 스타트업으로 옮기셨는데 그동안 뇌 이미징을 하고 MRI를 하고 과학적인 발전은 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플멘테이션 갭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약물도 여전히 중요한 무기이고 그런데 소셜 서포트나 코그니티브 트레이닝 상담, 면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인지 오류를 바꾸는가 이런 부분에서 테크놀로지가 더 해줄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아까 측정을 얘기하셨는데 테크놀로지로 뭔가를 좀 정확히 측정해야 얘가 자폐냐 좀 나아졌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고 저희가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아주 아플 때 가서 구해주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상상을 하게 한다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왼쪽의 폐쇄병동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악하다 느끼겠지만 저것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또 오른쪽은 당연히 비싸죠. 이 전문가가 이런 걸 하려면 시간당 20-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은 어느 문을 두드리느냐, 상담을 받겠다고 문을 두드리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아파서 나중에 저희 응급실에 실려가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플멘테이션, 이 부분을 테크놀로지도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이 토크 세라피, 말하면서 치료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수십 년 전에 약물이 발전해서 80-9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클래스의 약물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테크놀로지에 의한 치료가, 개인화된 치료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서양에서도 10년 이상 무언가를 해오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우리 몸에 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학 분야를 보면 10년 걸린다는 백신을 1-2년 만에 만들어내고,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인공췌장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신건강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비대면, 앱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 증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죠. 네이처 리뷰 사이콜로지에 나오면 그 치료 앱들이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적합하게 사용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임플멘테이션, 디지털 치료를 만들었지만 이게 현실에서 잘 쓰이고 있느냐, 현실에서 임상가가 사용하는데 잘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은 인더스트리와 아카데미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제 다음 연자분이 카카오에서 하시고 저희 리서처가 하시고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스트럭처드 매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유니스트 캠퍼스에서 했던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2011년에 이런 제 모교인데요. 제가 의대를 가기 전에 카이스트에 있었는데, 제가 다닐 때도 이런 문제들은 소문처럼 항상 떠돌았는데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에 가르쳤던 교수님도 자살하시는 일이 2011년에 있었고, 그때 이게 명문대에서 너무 애들을 몰아쳐서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시면 한국의 현재 자살률을 보시면 10만 명당 20대 보시면 20-30대 보시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0명에는 2명 근처면 카이스트가 10,000명이거든요. 그러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고 전 글로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MIT에는 아까 그 자살 학생들 중에 그 한국계 학생이 있었는데, MIT에 소송을 걸어서 수백억의 소송을 걸어서 합의를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1년에 21%의 MIT 학생들이 진료를 받는데요. 1.1만 명 중의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34명의 PhD를 가진 상담사나 아니면 MD,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만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전 인구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유니스트는 저희가 학교 보면 반 정도 되는데 정신과 의사 1명 있고, 저는 진료도 하고 저희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훨씬 숫자가 부족한데, 그게 유니스트라서 정신과 의사가 있는 거지 다른 학교들에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럼 일반 국민은 어떤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두드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과 평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오프라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들을 사설 서비스까지 붙여가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이 1,000이던 숫자가 3,000이 되었으니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마켓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뭐 좋은 일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숫자가 줄었죠. 코로나로 학부생들을 집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호소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이들을 다 묶을 수 있느냐? 아까 저희가 뭐 자폐가 어디서부터 자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신과 진단에 뭐 현재까지 최선이지만 오버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뭐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대1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순간부터 좀 더 앞단으로 또 다양한 레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료 개념으로 보면 골절이나 감염 같은 것들은 유니버설한 이제 공통적인 팩터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나 우울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크거든요. 아까 우울이 암 환자가 내가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는 우울과 대학원생이 내가 연차가 이때까지 됐는데 딴 애들은 취직하는데 이 우울이 같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도는 유니버설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뭐 도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저희 편안한 이펙티브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DSM-5라는 진단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우울증, 불안, PTSD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심하다는 건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디멘저널 어프로치를 하자는 이야기들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디멘저널 어프로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디지털 마커들과 함께 평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파인하게, 좀 더 자주 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사람이 출발할 때 속도가 아니라 계속 측정을 해서 신호가 언제 들어오니 어떻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 똑똑 두드리고 상담실 오면 상담 봐주고 진료실 오면 약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좀 효율화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또 이용자는 앱을 깔고 관리자는 웹에서 컨트롤하면서 또 피처들을 잘 모아서 이 사람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화를 높이자. 우리가 MIT처럼 34명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없으니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스크리닝을 우울하냐 불안하냐라면 하지 말고 거기에 학생들은 이제 학업 관련된 있으니까 질질 끄는 그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완벽주의가 너무 심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인화해서 서브그룹을 나눠서 정보를 주면 학생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요새 학생들이 MBTI 좋아하잖아요. MBTI가 자신을 조금 더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깝게 느낍니다. 그렇게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저희 그 챗봇을 만들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어디고 그 목표를 일주일 안에 수행하려면 어떻게 골 세팅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모든 저희 학생들을 상담사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챗봇이 해보면 어떨까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것을 저희 거부적이지 않고 저희 맥락을 이제 이 개발에는 AI 모델링은 또 다른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 팀을 저희 프로그래머와 또 제 학생이 리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걸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 돈 많은 백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 문장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문제, 우리는 뇌를 필요한 쪽으로 자주 사용하면 그쪽이 강화되고요.
불필요한 쪽으로 불안함이 싫어라고 해서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면 불안함이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패스웨이가 강화돼서 오히려 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여러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개인의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자. 개인의 맞춤형으로 치료 전 단계, 프리클리니컬한 단계에서 치료를 제공해 보자. 또 VR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던 아니면 저희 인터랙션하는 훈련을 하던 면접이나 발표 같은 상황이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내가 그 발표가 불안해서 그걸 피하고 싶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겨서 이런 단상에서 올라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 불안에 대한 패스웨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패스웨이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제가 의대를 가기 전에는 저희 바이오 센서 만드는 회사에도 있었는데 그때 혈당 측정기는 불과 20년 전인데 혈당 측정기를 자가로 측정할 수 있게 작게 만드는 것만 해도 특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작게 만들어진 혈당 측정기로 하루에 4번을 찍는데 그 4번이 전체를 잘 반영하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속 평당으로 측정했더니 저혈당이 빠질 때도 있고 고혈당인데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패치형 웨어러블을 붙여서 저희 그때 맞는 약물을 투입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로봇이 발전한다 그러면 로봇을 완전히 만들어서 소아내분비내과 의사를 로봇을 만들어서 학생 옆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치료 이거를 저희가 자꾸 무슨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최첨단의 가상 버추얼 카운슬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앞에 나왔던 그 아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통적인 치료를 인텐시브하게 비싸게 받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표현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한국어 게임은 없으니 영어 게임을 좀 시켜봤습니다. 영어 게임에 비슷한 문장을 또 큐 카드를 보고 얘기를 하면 좀 비슷하면 잘했어요가 나오고 아니면 띵이 나오고 이런 거를 하면 오프라벨 유즈에 저희 이중 언어를 하면 자폐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에비던스가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그 비싼 언어 치료를 조금은 더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의 기존 정신건강체계는 비효율이 심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평가 그리고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IT 플랫폼을 잘 만들고 또 정신건강이니까 문화도 융성하고 또 임상의학도 발전한 나라에서 가능하겠죠.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가 있을지 한번 찝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라 패시브한 웨어러블 데이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용한 데이터라든지 이것을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이 의미를 잘 찾아가면서 이렇게 피처들을 잘 뽑아야 진단과 치료에 사용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자분들이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